골수라고 하는 거는 과연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는 생명체가 아니고 뼈 속에 있는, 그래서 제가 뼈를 산호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 산호가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하얀 걸 보면 어때요? 딱딱하지요. 막 돌처럼 막 차돌처럼 생겼잖아요. 막 쇠소리 깡깡 나고요. 이 자체는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그건 산호의 집일 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그 안에 있는 작은 생명체들이 생명체거든요. 우리 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과 벌집을 연상하면 돼요. 벌집이 뼈라고 생각하고 그 생명체는 벌이 생명체지 벌집은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뼈는 생명체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골세포가 생명체라는 거예요. 골세포가 뼈를 만들어요. 골수도 만들고. 근데 골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혈전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피가 돌지 못하면,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먹지 못했으니까 골수, 배설물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골수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뼈가 마모가 됐고, 디스크가 마모가 됐고, 디스크가 마모다 보니까 이것이 이게 주저앉아서 협착이 될 수도 있고, 옆에 구멍이 좁혀질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거냐, 아니면 처음에 진행이 될 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다 이런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냥 평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 그 병원에 가서 MRI 사진을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선을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게 진단하느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선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왔다. 이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MRI 사진을 찍어서 디스크가, 그러니까 이건 초창기예요. 완전히 망가지면 안 되겠죠. 허리가 아파서 그냥 막 병원에 갔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선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뒷다리가 땡기고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 뭐 옆이 다리도 이렇게 땡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만 해도 디스크가 다른 게 100이 정상이라고 할 때 불과 10% 20% 정도 마모됐을 거예요. 이 정도 상태에서는 핏길만 열어주면 다시 복원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통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풀어주느냐가 하면, 허리 이렇게 통증이 오는 사람을 6번, 14번을 빼보라는 거예요. 빼서 어혈만 나와준다. 어혈이 잘 나오면 한 번 빼고도 변화가 있을 거고, 아무리 빼도 어혈이 안 나온다면 효과를 못 볼 거예요. 근데 6번, 14번을 사혈을 해서 소음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 뺐다. 그러면 과연 100명을 빼면 허리 통증이 몇 프로 없어질까? 적어도 95%에서 97% 허리 통증이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허리 통증이 없어진 사람을 상대로 다시 가서 사진을 찍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바로 찍어보면 디스크는 여전히 튀어나와서 신경선을 누르고 있는데도 본인은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진단해야 돼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선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통증이 왔다고 진단을 해야 되느냐? 사진을 찍어보면 여전히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선을 누르고 있는데도 통증이 없다고 하면 그거 오진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이렇게 허리 통증이 올 때는 이게 근육통에 해당합니다.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 피가 못 돌면 근육은 어떻게 경직돼 버리겠죠. 고무줄로 말하면 늘어나지, 이렇게 수축 팽창이 안 되고 이렇게 경직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때 어거지로 당기면 근육이 파괴되는 이치로 통증이 온다. 그래서 보통 통증이 시작할 적에는 어혈이 처음 쌓였을 때예요. 이때 6번, 14번을 빼주면 과연 디스크가 마모돼서 자꾸 닳아서 협착증까지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협착증은 올 수가 없어요. 이때 미리 뺐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의 골세포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골수라고 할 때 혈관이 막혔는데 골수가 형성될까요? 근데 그 혈액은 말초 모세혈관을 통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말초 모세혈관이 막히지 않고 피가 못 돌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또 우리의 말초 모세혈관은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제가 이론이 50%가 막혀도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가 막히면 그 옆으로 돌고 그놈이 막히면 그 옆으로 돌고 이래서 이런 징후가 난다고 하면 거의 60, 70%가 막혀야 이런 증세가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 거의 한 8, 90%가 막혔다고 봐야 돼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요즘 이렇게 잘 지냈냐고 인사하기도 좀 안 편한 세상이 돼버렸죠.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많은 불평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강의 주제를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법, 이게 이제 강의 주제인데, 왜 이걸 삼았냐고 하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딱 이렇게 처했을 때 도대체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어떤 공포나 그 두려움이 아주 심하거든요. 근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심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을 직시해 보면 그렇거든요. 지금 델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감염력이 엄청 높은데, 이게 너무 이렇게 감염력이 높아지면은 병원 의사들이 현대의학이 이걸 다룰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 의료 봉개가 돼버리면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병원에 입원실이 없고 치료를 알고 있어도 할 수도 없고, 너무나 이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버리면 속수무책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세계 각국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 이럴 때 스스로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 그래 저는 큰 틀에서 이제 욕심 이걸 요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면은, 백신은 제가 먼저 강의에 그렇게 하잖아요. 이미 우리 인체는 건강 관리가 엎질러진 물이거든요.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백신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 그 요점 정리도 간단히 해드리면 그렇거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유행이 된다고 하면은 요즘 개나 고양이 애완견을 이렇게 먹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고양이나 개가 코로나 감염이 돼서 죽었다는 숫자는 아마 극소수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리 이치를 보면 개나 고양이나 인간이나 삶의 생리 이치가 동일한데, 왜 그놈들은 감염이 돼도 감염된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항체가 다 생기고 우리 인간만이 그것이 악화돼서 이렇게 죽는가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자꾸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죽이는 약 쪽으로 이렇게 많이 먹어서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항체 예비군의 다양성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미 요점 정리로 이제 끝내놓고요. 근데 이제 백신을 맞으면 많은 이제 부작용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맞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인간사에 이 심리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유행됐을 때 경제하고 목숨하고 뭐가 소중하냐 하고 물으면 처음에는 다 생명이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도 일단 경제를 먼저 희생하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쪽으로 기울어요. 근데 이 시점이 길어지면 결국은 뭐냐, 인도에서 하는 말이죠. 굶어 죽느니 병들어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코로나가 유행이 돼도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하고 있어야 되고, 이미 이런 현상들은 영국에서 먼저 표본이 나타나잖아요. 그 내면에 들어가면은,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무언가 먹어야 사는데 경제가 붕괴돼 버리면 뭐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경제와 생명이 거의 동수로 이제 올라갈 시점이 곧 닥쳤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건강들을 스스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와, 의사가 못하면 집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당황하다가 그냥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백신을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으려고 회피를 해요. 그런데 회피를 한다고 하면 회피하는 것만 우리가 나무랄 거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어떤 그걸 맞은 사람의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번지니까 또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추려고 하지 말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부작용이 난다고 하는 그 생리 이치를 안다고 하면은 그 부작용을 현격하게 줄이면서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고 하면 현대의학은 제가 현대의학을 성분학, 해부학, 통계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 누가 하나 발표한 거 외에는 자기 생각을 거기다 보태들 못해요. 근데 이 자연계의 현상은 제가 그러잖아요. 생리이치와 화학 반응이 있지 진단 시각이 없으면 병의 근본 원인 진단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현미경도 없고 인체를 세밀하게 그런 바이러스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런 코로나19의 감염성을 언론만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주면 100은 아니어도 97%는 적중할 겁니다. 저는 제가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100%는 못 풀었어도 적어도 97%까지는 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제 입장에서도 그동안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또 시비에 말려든 일은 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시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기존에 있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런 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냐 아니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걸 따져본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입을 딱 닫고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닫고 있다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공부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지만 이미 제가 알기로는 각 가정에 부항기 하나씩은 거의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놓으면 이건 우리나라만 듣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인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회요법이 많이 이렇게 번져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현대의학이 감당하지 못해서 그 밖에 나온 사람들이 가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의 지식을 일깨워 준다고 하면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나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당신이 그렇게 자신한다고 하면 대학 병원에 와서 중국처럼요. 병원에 와서 네가 하지 말고 네가 하는 방법을 여기다 시켜봐라. 그래서 효과가 입증이 되면은 그걸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서 이 방법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인정해서 전 세계에서 이게 보급이 됐다고 하면 과연 지금같이 이렇게 엄청난 피해자가 났을까? 아니면 적어도 60, 70%는 이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을까 따지면 저는 확신적으로 60, 70%는 이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리치와 화학 반응 이치의 그 진단 시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보지 않았어요. 현대의학 학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생리이치라고 하는 게 언어로서는 설명할 수 있어도 과학으로 설명하기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이 꼴짝에 들어올 때 나의 공부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시켜줘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제가 생각해낸 게 내가 병원을 하나 가져서 내 손으로는 못하지만 의사들이 내 공부로 치료를 하고 그 데이터를 연구실에서 뽑아서 이거를 학계에다 발표하는 식으로 하자 하고서는 제가 병원도 졌었고 연구실도 졌다가 결국에는 실행에 옮기지 건물만 지어놓고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이거는 저는 제 개인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되면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대처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의료 비용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할 때 병원에서 감당 못할 때 가정에서 많은 부분 한 7, 80%를 해결해버리고 한 뭐 20, 30%만 병원에서 감당한다고 하면은 의료 붕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심천생리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미 숫자가 늘어서 폐가 녹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생명이 위협할 적에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감염 발병 즉시 바로 해결하고 아예 지금 우리가 젊은 층처럼 감염이 되고도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현대학의 심천사회요법과 생리학과 비교하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면 어때요? 상당 부분 미리 사열해서 아예 이 감염이 돼도 개나 고양이처럼 그냥 아무런 증세도 없이 그냥 감기처럼 흘러가 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세상에 그렇게 많이 지금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효능이 없다 그러면 줄기차게 같은 얘기를 35년 동안 할 수 있을까요?
또 이 자리가 유지가 됐을까요? 100은 아니어도 제가 하는 말에 결국 따지면 95% 이상은 적중하기 때문에 누가 반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의술이라고 하는 게 내 몸이 못하는 걸 약이 대신하는 의학이 지금 우리가 현대의학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10명이 감염돼서 7명은 살았고 3명이 죽었다 그러면 7명처럼 몸 스스로 만들자고 하는 게 신천생리학이거든요. 감염이 돼도 감염이 된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지나고 보니까 항체가 생겼더라 하는 이런 치료 효능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그럽니다. 전 세계 학문을 다 보태도 내 옷을 못 쫓아온다. 근데 이제 이런 학문을 따지고 보면 국가 차원에서 이게 보급을 하고 대중화 시켜야 되는데 제가 참 35년 동안 노력을 해도 현대 요만큼밖에는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감염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백신은 맞을 수밖에 없고 이제 맞고 나서 후유증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맞는 걸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한다고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이놈을 맞고도 부작용이 적게 나고 하는 방법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이걸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 40분에서 오늘 강의는 조금 길어서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이 여러 가지 증세를 풀어준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인식으로요. 대응하는 방법에서 설명할 수밖에는 없다 하는 점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체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 그 부분은 심천생리학 시각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몸은 유익균과 유산균이 있고 유해균과 식중독균이 있다. 우리가 크게 나눠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와 피해를 입히는 두 가지 종류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유익균이라고 하는 건 항체 예비군을 표현하는 말이고 유해균은 어때요? 질병을 유발하는 거. 유산균은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미생물. 이렇게 이제 1차 가공하는 미생물.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하거든요. 그럼 근데 우리가 유해균과 식중독균이라고 하는 거는 심천생리학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고 하면 밤낮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 똑같은 영양분을 먹어도 이놈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려고 하면 마치 퇴비장에서 거름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원리나 똑같거든요. 장 속에 있는 여러 미생물들이 그놈을 갉아먹고 액체 효소화시키는 과정이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게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같은 영양분을 먹고도 강산을 배설하는 걸 우리가 식중독균이나 유해균이라고 분류할 수 있고 같은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으로 1차 가공하는 미생물을 우리가 유산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기초로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몸을 질병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가공하는 미생물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강산을 배설하는 미생물로 분류해야 될까요? 답 나왔잖아요. 강산을 배설하는 미생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생리치로 자연계를 풀어나가는 진단 시각의 공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공해서 만들 때 어떤 원리로 만드느냐? 그건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배양을 해요. 그럼 배양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그놈들도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꾸 이제 수많은 저기들을 이렇게 숫자를 늘리려고 하면은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놈들이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강산이라고 하면 강산이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떤 방식이냐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유전자 일부와 대장균의 바이러스 일부를 갖다 접목을 시켜 나무로 말하면 접목을 시켜서 그놈을 배양해 가지고 지금 백신으로 가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장균도 강산을 배설하는 미생물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강산을 배설하는 거예요. 그럼 이놈들을 큰 배에다 넣고 대량 있게 번식을 시킬 때는 그 속에 엄청난 양의 산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거를 받아들였다고 하면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이거를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요. 강산을 배설해서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부작용이 난다고 하면은 이거를 해독하는 방법을 하나 제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걸 씻어서 희석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안다고 하면 이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제 언어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이랬잖아요. 생명체들의 특징이 있다. 빛을 좋아하는, 이거 대양으로 이렇게 강호 이렇게 배양을 시켜놨을 때 빛도 한번 쏘여보면 어때요? 빛 있는 쪽으로 이렇게 생명체들이 다 몰려가고 밑에 있는 건 물을 빼버리고 위에 것만 모아서 다시 액체를 넣어서 이거 희석시키면 산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온도도, 산소 밀도도, 이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봐서 거기에 반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배 한쪽에다 몰아넣고 그 밑에 처진 그 산이 많이 섞여 있는 물질을 빼버리고 산도가 없는 물질, 영양분을 넣어줘서 유지시켜서 그놈을 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죽이든가 세포 분열을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백신으로 이용하는 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넣어주면 그 먹이가 우리가 혈액 속에 있으니까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장 속에 있는, 그러니까 항체 예비군이죠. 유익균이 혈액 속에 옮겨온 게 우리가 항체가 생기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테로이드나 호르몬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미 항체 예비군이 없는 사람, 또 아랫배의 온도가 싸늘해서 항체 예비군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맞아도 항체가 안 생기겠죠. 이게 원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번, 3번을 하면은 유익균과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고,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식중독균과 유해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이게 적응적 진화는 대상에 대한 진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맞고 이제 부작용이 나는 거를, 그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강산이 배출됐기 때문에 산의 화학 반응이 이제 우리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나는 사람들의 여러 이제 증세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잊어먹을까봐 메모를 좀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와 우리 인체의 생리 이치를 이제 연결시키면은 어떻게 되냐. 가장 이제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백신을 맞고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심전생리학에서 두통의 원인은 뭐라고 그래요? 뇌 속에 산소 부족이 두통의 원인이다 그러죠. 그럼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잃은 거와 두통의 차이점은 뭐냐? 산소 부족이 심하냐 적으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산소 부족이 심할수록 두통이 오고, 산소가 완전히 결핍되면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자, 모두가 공감하죠. 그러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할 수 있는 원인은 우리가 두 가지로 잡아요.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높아진 경우, 그러니까 산도가 높으면 질소 밀도가 높아지고, 질소 밀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1차적 원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고 하면 혈관이 막혀버리면 피가 돌지 못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면 백신을 맞고 두통이 왔다. 그러면 두통의 직접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 근데 혈액 공급이 안 됐다. 혈액 공급은 왜 안 됐을까요?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왜 막혔을까요?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늘 강의를 하면 우리 인체의 말초 모세혈관을 우리가 다 뚫렸을 때, 백이 다 뚫렸을 때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서 혈전 어혈은 누구나 다 생겨요. 그래서 전체 말초 모세혈관의 90% 이상을 막아버리면 심장의 피를 당겨도 안 달려오고 품어도 안 품어질 정도가 되면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른다. 그리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게 혈전인데, 이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백신을 맞기 전에 뇌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많이 막혀 있는 곳은 산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혈관이 막혀서 피의 유속이 느린 부분이 있고 피의 유속이 빠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피의 유속이 이미 느려서 산도가 높은데 산을 조금 더 보태주면 어떨까요? 그 부분에서 혈전이 응고되는 속도가 또 빠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하나 참고하셔야 되고, 백신을 맞기 전에 이미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산도가 높은 사람,
산도가 높은 상태에서 산도를 갖다 더 보태주면 어때요?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는 과정에.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나고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안 나는 게 바로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를 생각하면 어때요? 아토피, 또 두드러기 이런 건 어때요?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심전생리학은 이렇게 그렇게 진단하잖아요. 이미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은 산도가 높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더 높은 산을 넣어줘서 산도를 더 수치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지점 수치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 흔히 이제 여러분들은 아나필라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전신 경직 같은 거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전신 경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이 일어나야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발생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몸의 경직이나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신경선에 흐르는 전류가 전기로 말하면 합선이 돼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럼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려고 하면 산화작용으로 녹이기 전까지는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신경선의 피복을 벗기는 게 산도 7이라고 가정을 하면 백신을 맞기 전에 산도 한 6쯤 됐는데 백신을 맞고 2를 보태줬다. 그러면 어때요? 신경선의 피복이 산도가 7이 돼서 피복이 벗겨져서 녹으면 그게 비정상적 움직임, 현대의학이 얘기하는 아나필라스 같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경직이나 움직임이 발동하는 게 몸에 경직되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심천생리학에서 풀어보면은 우리가 백신 하나에서 그 산도가 높으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증세들을 발병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 심천생리학에서 약산, 중산, 강산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간단해요. 약산, 산도가 이제 아주 약할 때. 그러니까 심천생리학에서 이렇게 풀이하거든요. 제가 산의 종류를 분류를 해보려고 한번 이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건 1000가지고 5000가지고 10,000가지고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성분학이 발달한다고 하면. 그 왜냐고 하면은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한번 여러분들 쉽게 현대과학서부터 풀어봅시다. 우리가 혈액을 빼서 성분 검사를 하면 지금 현대학에서 2000가지, 3000가지 성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인체 세포들은 이 2000가지, 3000가지에 되는 그 성분들이 작은 밀자 상태로 혈액에서 떠돌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골라서 그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자기 몸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만드는데 이 산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2000가지, 3000가지의 영양소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불완전 연소 물질의 질소가 발생해요. 거름이 뜰 때 그 질소가 나오듯이 그 기체가 액체화된 게 바로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영양분의 가지수가 많이 나오는 만큼 산의 종류도 다양한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돌연변이가 나오듯이 이것이 또 적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제3의 물질을 그러니까 빨강 파랑을 붙이면 그 연녹색이 나오듯이 색깔이 분홍색이 나오고 이렇게 색깔이 무슨 바뀌듯이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색깔 나오는 거를 상상을 해보면은 이건 숫자를 해서 분류를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류하려면 차라리 그냥 크게 3등분으로 나누자. 약산, 중산, 강산으로 해서 왜냐 우리 인체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진단하기 편리한 구조로 그래서 심천생리학에서는 그냥 100이라고 기준하면 이렇게 3.3, 3.3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약산, 중산, 강산 그래서 산도가 높을수록 약산 단계에서부터 이제 산소 부족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산은 산소 부족. 그럼 약산하고 중산하고 강산하고 산소 부족은 어떨까요?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더 심화된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약산은 산소 부족의 원인 물질이다. 산도가 높은 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중산은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강산은 지방 단백질은 녹이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을 응고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강산은 녹이는 역할도 하고 응고시키는 역할도 한다 소리란 말이에요. 이걸 화학 반응이 기초에 두고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풀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진단이 정확하다고 하면 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 속에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열차적으로 따져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량으로 배양할 때 배양 과정에서 산이 나왔고 그 산이 우리 몸속에 있는 산도를 기존에 5라고 하면은 그걸 6을 만들고 7을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산도가 전부 다른데
산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 이렇게 병들이 난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그 산을 해독해버리는, 해독을 해서 전체적인 부작용을 거의 한 90% 정도를 막아버릴 수도 있고, 또 이미 심해서 조금 보태진 것 같고도 생명이 위독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증세가 있는 걸 거기를 뽑아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우리가 지금 TV에서 백신을 맞고 일어나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생리학에서 우리가 진단해 줄 필요가 있죠. 자, 1차적으로 두통은 정리가 됐죠. 그러면 백신을 맞고 두통이 왔다. 그럼 1차적으로는 강산을 해독하는 건 그냥 1순위가 되겠죠. 이건 백신 맞고 일어나는 건 무조건 강산을 해독하는 게, 그냥 한 번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한 숟갈씩 해서 강산 해독제를 3회 정도 해서 3일만 먹으면 거의 90% 정도는 완화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이제 10%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 얘기거든요. 그럼 두통이 이거 하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 기초하면 1번, 9번 빼주면 과연 두통이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99% 가능할 거래요. 그러면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잃은 사람도 우리가 1번, 17번, 9번을 빼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현대의학보다는 월등하니 있다. 그럼 우리가 의식불명이나 두통은 어때요? 1번, 17번, 9번을 빼주는 거 가지고 두통과 의식불명은 해결할 수 있다. 적어도 95% 이상은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가정에 있을 때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빼는 건 그때 또 정리를 해둘게요. 치료점만 여기서.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은 이런 증세가 대부분 없을 거고, 대부분은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 쉽게 해서 백신을 맞기 전에도 심장이 피를 끓고 와도 잘 안 딸려오고, 앞으로 품어도 잘 안 끌려갈 수 있고, 또 숨을 쉬려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숨을 쉰다 그래요. 복막이 아래로 내려갈 적에는 복막이 아래로 내려갈 적에는 폐 속에 공기가 들어오고, 위로 올라갈 적에는 폐 속의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식으로 우리가 호흡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숨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복막 쪽으로 엄청난 양의 혈액이 순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고지혈증으로 그 주변이 많이 막혔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호흡이 곤란하려고 하면은 그 주변의 혈관이 70%가 막혀야 우리가 호흡이 곤란한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미 60% 정도 막혀 있는 사람이 백신을 맞고 10%가 보태졌다. 그러면 어때요? 호흡곤란이 오겠죠. 그럼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은 이미 백신을 맞기 전에 이미 복막으로 피가 도는 게 적어도 60% 이상 막힌 사람한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빼준다고 하면 아예 예방이 될 거고, 호흡이 곤란할 때 빼서 어혈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당장 빼서 어혈이 나오는 순간 숨쉬기는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사혈점은 어떠냐? 5번, 30번이죠. 호흡곤란 할 때요. 5번, 30번을 빼주고 나면은 숨쉬는 게 아마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고산지대나 계단 같은 거 오를 때 가슴이 떡떡 마주치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근경색으로 아니면 돌연사할 위험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5번, 30번을 빼주면 그런 현상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발하려면 어디 빼면 될까요? 8번 빼면 되겠죠. 그러면 호흡곤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을 맞고 미열이 며칠 동안 이상 가면은 병원에 가보십시오 하잖아요. 제가 열이라고 하는 걸 항상 어떻게 설명해요? 열은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항체가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활동할 때는 많은 양의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혈관을 확장시켜야 되고, 혈관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신경선에 흐르는 전류를 합선시키면 미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미열이 발생하는 직접 원인은 뭐예요? 산소 부족이죠? 그럼 산소 부족은 어때요? 혈액 속의 질소 밀도가 높을수록 산소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질소 밀도가 높을수록은 뭐냐? 산도가 높을수록 질소 밀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산을 해독해주면 어떨까요? 이것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죠. 산을 해독하고 강산 해독하고 미열이 날 때 8번을 빼주면 과연 해열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기증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기증이라는 두통, 현기증, 의식불명 따지면 같아요. 현기증이 일어난다는 것도 결국은 뇌 속에 산소 부족이 원인이거든요. 그럼 현기증이 일어날 적에는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고 현기증이 이런 것이 증세가 안 나고 어떤 사람은 현기증이 일어나고 차이는 뭐냐. 백신을 맞기 전에 이미 9번과 1번, 17번 부위가 많이 막혔던 사람은 혈액이 원래 적게 돌아가는 데서 조금 더 백신의 혈액 속의 지방단백질을 응고시켜도 이미 막힌 데다 조금 더 보태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기증도 1번, 17번, 9번 빼면 적어도 97, 8%는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종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하체 부종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종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 심장 생리학에서는 어떻게 풀어요? 인체에 한 120조 마리나 되는 이런 생명체들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뭐냐 생각, 영점, 깨우침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동 원리가 뭐냐 몸에서 산도가 높으면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는 게 전체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부종이고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부분 쪽에서 특정하게 많이 일어나면 복수가 차고 물이 차는 것은 이거는 산의 강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강산해독제를 왕창 먹고 8번을 빼준다면 어떨까요? 전체 부종은 북이 빠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체 부종 어떤 사람은 전체 부종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체 쪽으로만 부종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뭐냐 상하의 피의 흐름이 달라서 그래요. 방금 내가 어떻게 설명했죠? 우리 인체는 피의 유속이 빠른 것과 피의 유속이 느린 곳은 산도가 다르다. 피의 유속이 느릴수록 산도가 높다. 이미 산도가 높은 사람한테 백신을 맞고 산도를 더 높여줬을 때 그곳에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차이점 어디예요? 6번, 14번이죠. 하체 부종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요. 물론 이제 이것이 산을 해독해주고 빼지만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유를 해야 돼요. 그럼 북이 당연히 빠지지요. 하체 부종은. 그 다음에 우리가 흉통과 근육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흉통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길 거냐고 하면 흉통이라고 하는 건 심장에 피를 당길 때 안 딸려오고 앞으로 품을 때 안 빠져나갈 때 안 빠져나가면 심장이 무리한 힘을 써야 돼요. 이게 무리한 힘을 쓸 때 심장이 느끼는 통증을 우리가 흉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심장이 피를 당길 때 왜 안 따라왔을까요? 앞으로 품을 때 왜 못 빠져나갈까요? 응고된 혈전이 말초 모세혈관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한 60%, 70% 막혀 있는 상태에서 백신의 그 산이 들어와서 화학 반응으로 5%, 10%만 더해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흉통이 있는 사람 5번, 30번 빼주면 흉통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당연히 사라지죠. 안 사라지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근육통. 근육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근육이 경직돼서 오는 통증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근육이 왜 경직됐을까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은 왜 안 됐을까요?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된다겠죠.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피가 돌지 못해서 산소가 부족해서 근육이 수축 이완성을 잃었다. 그러면 피가 못 돈 건 혈전,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물질 때문에 근육통이 발생했다. 이걸 빼주면 어떨까요? 당연히 사라지죠. 이건 뭐 병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빼주면 당연히 없어져요. 그래 이제 흔히 이제 이걸 맞춰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고 하면은 이제 심근염, 심낭염 이런 것들이 보면 나이가 든 사람들보다는 젊은 사람이 더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보고 그 얘기를 탁 들으니까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뭐를 느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나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면 그렇잖아요. 여드름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드름이 왜 하필 사춘기에 많이 날까?
이거를 이제 생리치적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답을 얻냐고 하면 우리 인체 체세포 개체수가 120조 마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120조 마리의 세포 분열이 다 끝났을 때가 한 14, 15세 때 사춘기 때입니다. 그럼 이 시점은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은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시켜야 돼요. 근데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양의 질소가 배출되거든요. 이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산이고 요산, 약산은 신장이 요구하고 중산, 탄인산은 간이 요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엄청난 양의 산이, 중산이 배출되는데 간이 이 산을 해독하는 기능을 미처 감당을 못할 때 산도가 높아질 때 여드름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가 맞다고 하면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들을 8번을 우리가 사열해서 신장과 간이 피를 요구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킨다면 내 이론이 맞다면 여드름이 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갖고 실제 사열을 해봤더니 열의 9명 이상은 치료가 돼요. 근데 8번을 빼주고도 부분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하냐. 쫓아가서 그 위치를 갖다 빼주니까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론이 말하자면 진단 시각이 적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백신을 맞고 젊은 층 애들이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저는 염증인 자를 강산이라고 진단합니다.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이는 기능이 그게 염증인자다. 원인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한참 사춘기 애들이 이미 산도가 높은 상태에서 산을 더 보태줬을 적에 그 산의 산화작용이 높을 때 심장은 어때요? 많은 양의 혈류가 그쪽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때요? 그 산에 의해서 심장 조직이 이렇게 녹아 들어갈 때 이게 심낭염, 심근염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진단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단했으면 진단 시각에서 치료 방법은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어때? 했죠? 강산을 해독해주고 5번, 30번, 8번을 사열해주면 어떨 것이냐? 당연히 열에 9명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생리이치죠. 그러니까 제가 또 참 얘기하면서 이게 답답한 게 그렇거든요.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계는 자연의 법칙, 생리이치를 거역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체는 없거든요. 이게 자연의 법칙, 따지면 율법이에요. 자연의 법칙이요. 그게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가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법칙 일부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단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녹은 걸 보고 염증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녹았으면 녹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이는 게 바로 염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산을 해독해줘서 염증을 녹이지 못하게 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낭염이 있다. 그러면 강산 해독제를 갖다가 먹으면서 5번, 30번, 8번을 사열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되고. 만약에 5번, 30번, 8번을 미리 빼줬다. 백신을 맞아도 심낭염이 발생할까요? 심천생리학에서는 no, 아니다.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법 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염 맞고 하는 건 지금 이렇게 현실 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백신을 맞고 피멍이나 출혈이 있으면 얼른 병원에 오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생리치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멍이 든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말초모혈관이 터져서 혈관 밖으로 새어 나오는 현상이 멍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멍이 자주 든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느냐. 말초모혈관이 삭아서 얇아졌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잘 터진다. 이게 멍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이 들었다는 거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혈관벽이 녹아서 피가 터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혈관 밖으로 새어 나온 게 바로 멍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혈관은 왜 녹았을까요? 왜? 한다고 하면 뭐예요? 강산의 산화작용이 녹인 거죠. 산화작용이 아니면 혈관 벽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미 산도가 우리가 산도 7에서 혈관벽이 녹는다고 비유법으로 비교를 하면 이미 산도 6인 사람한테 백신을 맞아서 1만 높여줘도 어때요? 혈관이 녹아서 터져버릴 수가 있죠.
그럼 이것도 강산이 원인 제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혈. 우리 보면 혈관이 터져도 스스로 막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나무 송진처럼 혈소판이 나와서 굳어서 그 혈관을 막는 기능이 자동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게 혈관이 터져서 지혈이 안 되고 긴 시간 피가 셀 수 있느냐? 그건 혈소판이 녹아 없어졌기 때문에. 그럼 혈소판은 왜 녹았을까요? 강산의 산화작용. 그러면 강산을 해독해주는 행위 하나만 가지고도 출혈이 일어나는 거나 멍이 드는 건 어때요? 막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요점적인 건 우리 혈질이 처음부터 강산이었을까요? 약산, 중산, 강산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약산, 중산, 강산 올라가지 처음부터 강산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인산 수치가 올라가고 이거를 신장과 간이 30%, 40%, 50%, 60% 떨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져서 결국은 혈질이 강산성화, 피가 썩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산화작용이 혈관 벽을 녹여버리면 말초모혈관이 잘 터지면 그게 멍이 들고 아주 툭 터져도 피가 새버리면 혈관 벽만 녹이는 게 아니라 혈소판까지 녹여버리면 지혈이 안 된다. 그럼 이 정도 녹아버리면 빈혈 증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강산 해독제 양을 월등하니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강의할 때 가끔 그러거든요. 사람이 산도가 높아도 강산이라고 해서 강산이 3등분으로 나른다고 하면 70 이상인데 70인 사람이 있고 90인 사람이 있고 100인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강산 해독제를 하루 3번씩 100알씩 3번 먹으라고 했는데 깜빡 잊어먹고 500알씩 하루 3번 먹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고 가끔 우스갯소리를 잘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돈만 손해봤다. 이게 매력이에요. 왜냐하면 해독 기능만 하고 다른 기능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때요? 이렇게 이제 피가 새고 이렇게 멍이 잘 들고 이럴 때는 강산 해독제 양을 늘리고 그리고 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기 전에 원래 신장과 간이 건강해서 피가 맑은 사람은 혈관이 터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 이미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산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백신의 산이 조금 더 보태졌을 적에 꼭 시점 수치에 도달해서 혈관벽이 녹으면 말초모혈관이 녹으면 멍이 들고 굵은 혈관이 터지면 우리가 출혈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출혈이 나타나도 결국은 혈소판이 나와서 막아야 되는데 이걸 긴 시간 못 막는다고 하는 것은 혈질이 강산성화됐기 때문에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소판을 녹였기 때문이다. 염증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멍든 거 이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아나필라스 비정상 움직이면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경선의 피복을 벗겼다. 그럼 피복을 벗기면 우리 인체 항상 제가 강의하는 게 어때요? 소화가 안 될 때 2번, 30번을 빼고도 소화가 안 되면 어디를 사혈하라고 밤낮 얘기하죠. 9번, 53번, 1번이죠. 뭐냐? 이건 뇌파, 누수. 우리가 전신의 피의 흐름이 완화될 때 가장 핵심이야. 물론 다른 데도 신경선 피복이 벗겨질 수 있지만 인체 구조적으로 우리의 삶의 그 방식, 패턴대로 하면은 저녁에 잠을 잘 때 벽의 자리가 9번, 53번 위치를 장시간 누르기 때문에 그쪽이 혈관이 많이 막히고 피 유속이 느려져서 산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산을 더 백신으로 보태져 버리면은 그쪽에 있는 신경선의 피복이 녹아버려서 신경선에 흐르는 전류가 합선이 일어날 때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럼 어때요? 강산 해독제를 먹으면서 1차 사혈 9번, 53번, 1번을 사혈해주면 이 증상이 회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당연히 되죠. 그리고 8번을 빼주면 어때요? 근본적 우리가 원인 치료가 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그 뭐를 느꼈는가 하니 백신을 1차 맞을 때보다는 2차 맞을 때가 흉통 환자가 많다 그래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뭐가 떠올라요? 이미 5번, 30번 위치, 5번, 30번 위치가 막혀있는, 상당히 막혀있는 사람한테 1차 맞을 때 혈액 속의 지방단백질 응고된 게 거기 보태졌고 2차 맞으면 어때요? 더 보태지겠죠? 그러니까 1차보다는 2차가 맞을 때 한다는 거는 그 백신을 맞으면 혈액 속 지방단백질이 응고된다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눈으로 안 본 거니까 모른다고 하면 제가 그 속 시원하게 얘기하죠. 우유 2컵 넣고 백신 갖다 한 컵에다가만 푹 짜놓고 1시간만 지나서 봐라. 응고됐는가 안 되는가. 그게 응고되면 중산이고
녹아버리면 그게 강산이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다고 하면 산을 해독하거나 또 이것이 그 자체가 전체를 하는 게 이미 혈관이 상당히 막혀 있는 부분에다가 더 보태주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우리가 호흡이 좀 곤란하거나 가슴이 뚝뚝 막히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면은 미리 5번, 30번을 빼준다고 하면 백신을 맞아도 이런 부작용은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체에 각각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 현상이 생리치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걸 원인을 안다고 하면 치료 방법도 예방 방법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듣다 보니까 TV에서 이상한 그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브라질 대통령이 딸꾹질 가지고 고생을 엄청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이 딸꾹질로 가지고 고생한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치료하는 주치의들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일까요? 근데 그 딸꾹질 하나를 치료를 못해서 그게 방송까지 탈 정도가 됐다. 심전생리학에서 보면 우스운 일이죠. 딸꾹질이 왜 나는지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은 뭐냐? 이 역시도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뇌파 합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열로 사열절만 얘기하면 2번, 5번, 30번을 1차로 사열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9번, 53번, 1번을 사열해주면 당연히 딸꾹질이 치료될 가능성은 97%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언젠가 TV에 보니까 딸꾹질을 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막 얼마나 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런 거 하나를 치료 못해서 이런 것들이 뭐냐? 현대의학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진단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론적으로 그러잖아요. 신경선은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속에 살아있는 사람 사진을 찍어서 그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를 MRI 사진 찍어서 진단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이 과정을 모르면 원인 진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이 진단 시각이 잘못됐다고 하면 앞서서 내가 나열한 대로 2번, 5번, 30번을 사열하고 2차로 9번, 53번, 1번을 사열해서 딸꾹질이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우리 인체를 잘못 진단한 거죠. 안 나서야 돼요. 근데 내 진단 시각이 맞다고 하면은 어때요? 당연히 치료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치료가 되는 방법이 정확한 공부일까요? 치료가 안 되는 게 정확한 공부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머릿속에다 늘 상기해야 되냐면 현대과학기술이라고 하는 마치 백사장에서 모래알 하나 치수 근원 재는 게 지금 현대과학이다. 쪼개고 쫓아가고 근데 전체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가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 과정,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는 그 과정의 진단 시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부 양은 20년, 50년을 배워도 못할 정도로 방대하지만 그 학문 가지고 막상 딸꾹질로 치료해봐라. 지금 심근염을 치료해봐라. 이렇게 지금 앞에서 나열한 거. 이거 다 못해도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치료 효능은 절대 못 따라올 겁니다. 근데 이치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지금 병원에서 실험적으로 한번 사용해봐서 이게 효능이 입증된다고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원하는 마음이고 둘째는 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너무 많아서 어때요? 병원에 환자들이 밀려들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나는 사람도 손써볼 방법 없고 감염된 사람도 손써볼 방법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방송에 설득 들으니까 그래요. 3차 신경통. 3차 신경통은 뭘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게 3차 신경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3차 신경통이 오면 마치 전기로 이렇게 지지는 것 같이 따끔따끔한 이런 현상들이 나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뭐냐고 하면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이 신경선의 전류가 합선될 때 나는 증세가 바로 3차 신경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강산을 해독하고 8번을 빼서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돼서 산도를 떨어뜨려주면 신경선의 피복세포도 산도를 떨어뜨려서 다시 녹이지 못하게 하고
그 피복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녹았던 게 세포 분열을 통해 다시 복원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저는 어때요? 인체 모든 조직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되는 기능은 모든 장기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병을 이렇게 진단할 때 진단 시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도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하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열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응급할 때 응급사열이라고 하는 게 유튜브에 나와 있잖아요. 한 번 뺄 때 한 300g 정도를 사열을 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한 5회 정도까지는 큰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급할 때 요 정도 매망 응급 상황은 모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이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 감염되면 기저질환 하잖아요. 이거 뭐냐, 순환기계통 다 피가 못 돌아서 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신부전증 이런 사람들이 감염력에도 취약하고 이런 백신을 맞고도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고혈압 완치 가능한가요? 고지혈증 완치 가능한가요? 당뇨? 신부전증? 다 불가능해요. 근데 심전생리학에서 보면 병을 진단받은 즉시, 그러니까 고혈압 진단받은 즉시, 고지혈증 진단받은 즉시, 당뇨병 진단받은 즉시, 신부전증 진단받은 즉시 하면 10명 하면 적어도 93명 이상은 완치되는 방법을 놔두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어떤 그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한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본 환자 중에서 신부전증 환자가 치료되는 환자는 단 한 명도 못 봤다고 하더래요. 그건 뭐예요? 그 무능력한 사람이 바라보면 그래요. 고칠 줄 아는 사람이 바라보면 신부전증으로 진단받고 옛날에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치료할 때 나한테 왔더라고 하면 그래요. 아, 그 위장병보다 빨리 나서. 왜냐? 위장병은 2번, 3번, 30번을 사열해야 치료가 되는데 2, 3번이 죽으라고 안 나와요. 신부전증은 8번을 빼야 돼. 어혈이 더 쉽게 나와요. 우리 방법은 뭐냐? 어혈을 빼서 어혈이 나와야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혈을 어떻게 하면 쉽게 빼내냐? 어혈을 빼내고도 피부족을 안 일으키게 하느냐? 또 세 번째는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는 양이 많아야 그 질병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인지, 보사의 균형, 어혈을 불리는 거, 해독 기능, 약산, 중산, 강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서 이해해 본다고 하면 오늘 제가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두려우면 미리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거든요. 요즘 이제 장수국가가 되면서 치매가 두려우면 치매 안 걸리면 될 거 아니냐. 암이 두려우면 암을 안 걸리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거 다 내가 이미 30년, 35년 전부터 이미 다 공개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말을 열심히 믿은 사람. 그래서 저는 답답하면 가끔 그런 얘기 해줘요. 지금 현대의학이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각이 올바르다고 하면 돈 있는 사람, 아프고 죽을 사람 아무도 없다. 뭔가 잘못됐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근데 이 방법은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의사들이 좀 이거를 응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의사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국민 스스로 자기 건강 자기가 지켜라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 뜨겁거든요. 당연하거든요.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심전생리학을 좀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고, 이 배움원에 가서 그 배움의 비용 하나 들어가는 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생각해 보세요. 신부전증으로 한번 진단받으면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내는 돈 말고 의료보험공단에도 찾아가는 돈 하면 제가 알고 있기는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거. 죽을 때까지 투석해도 완치될 가능성 없습니다. 근데 그 절반만 드리고 1년 6개월만 사혈한다고 하면 신부전증 자체가 치료되는데 왜 모두가 한번 투석하면 죽을 때까지 투석하라는 얘기만 할까요? 참 서글픈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제도도 이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알면서 좋은 방법을 알면서도 그 어리석해서 들어가는 건 저도 그래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줄 따름이지. 이걸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들의 소관이지 제 소관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해보고 35년 동안 많은 임상 경험을 하니까 이런 학문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응용해서 당신들이 건강을 지켜라 하는 의미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국가에서 하고 마는거는 제 소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인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 일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해야지 올바른 일인가도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죠. 제가 오늘 강의는 좀 길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사열 우리가 236 하는 거와 응급사열 하는 거 이걸 몰아빼기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위급할 때는 응급사열용으로 대처하는데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강산해독제가 뭔가, 어혈을 불리는 게 뭔가, 영양분, 철분, 염분 이거 보사의 균형이 뭔가 요걸 알면은 부작용 없이 할 수 있고, 부작용을 안 내려고 하면 배우는 비용 좀 투자해서 한 가족에 한 사람만 배우면 가족들 건강 다 돌볼 수 있다는 말 이참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반가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죠. 다음 주에 봐요.